안녕하세요. 계측을 위한 유체역학 이론 강좌를 맡은 기계항공공학부 도영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이번 강의에서 소개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발전 설비와 유동 계측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발전 설비 내에서 왜 유동 계측이 필요한지, 유동 계측을 통하여 어떻게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크기 변화와 동적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서로 다른 사이즈와 크기를 가진 발전 설비 내에 유동이 어떤 동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에서는 유동 계측 결과 해석을 위한 유체역학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체역학적 기본 배경은 유체역학적 해석과 계측을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단순한 유체역학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좌에서는 센서 이용 유동 계측 및 계측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센서들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작동시키는지, 또 이와 같은 센서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학 계측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광학 계측 기술은 특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측 기술이며 유동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계측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학 계측을 위해 이해하여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떤 종류의 광학 계측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좌에서는 최신 유동 계측 기술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워플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계측 기술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계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사용된 참고 문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화이트의 Fluid Mechanics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던의 Measurement and Data Analysis for Engineering and Science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센서의 유형과 어떤 불확실성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볼니악 손탁의 Fundamentals of Thermodynamics입니다. 기본적인 발전 설비의 효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로피아 앤 야린의 Handbook of Experimental Fluid Mechanics입니다. 이 책은 매우 두꺼운 바이블과 같은 사전과 같은 책인데요. 그 안에는 최신 개발된 유체 역학적 계측 기술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블러리스의 Measurement in Fluid Mechanics입니다. 던의 메저먼트 책과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계측 기술들도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소닉 메저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크론사의 Fundamentals of Ultrasonic Measurement를 참고하였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발전 설비와 유동 계측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동 계측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발전소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에 나타난 발전소는 심플 스팀 파워 플랜트입니다. 석탄이나 기름 등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된 열은 스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스팀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유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은 물의 순환입니다. 기체 상태의 물이 보일러에서 발생이 되게 되고 기체 상태의 물은 다시 터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체는 고온과 고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고온과 고압의 유체는 터빈을 구동하게 됩니다. 이때 터빈은 옆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발생기를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터빈에서 나온 가스는 다시 열 교환기를 거쳐 액체가 되고 액체 상태에서 인컴프레시블 상태로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 안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상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체의 물이 액체의 물로 변환되는 과정과 액체의 물이 다시 열을 받아서 기체의 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열의 입력이 필요한데요. 열의 입력을 위해서 연료와 공기가 보일러 안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것은 물의 순환과 전혀 다른 형태의 유체 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체 상태의 산소와 고체, 액체 혹은 기체 상태의 연료가 보일러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열적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고 이와 같은 열적 에너지는 액체 상태의 물 내부로 흡수되어 스팀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연소 반응을 마친 화학 반응을 마친 기체는 다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터들을 통과한 뒤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발전 시설이 구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유체의 유동을 이해하는 것이 본 발전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유동계측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유동계측 결과에 기반한 유체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진 바와 같이 이 파워플랜트가 하는 역할은 먼저 화학적 에너지, 즉 연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 반응을 통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렇게 변환된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기체 상태로 환원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기체 상태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고에너지의 유체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고에너지의 유체는 터빈 내부로 유입되어 결국 미케니컬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와 같은 미케니컬 에너지는 결국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런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선 설명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발전소는 워킹 플루이드인 물과 공기에 의해 구동됩니다. 따라서 물과 공기의 유동이 발전소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한 유동의 계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파워플랜트 내부의 유동을 계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회사 설명 자료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모든 파워 제너레이션 인더스트리에서는 피드 워터와 하이드로카본 퓨엘의 유동에 굉장히 크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파워플랜트는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유체의 유동을 잘 해석하고 계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와 같은 유체의 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유체의 물성치와 이동을 계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계측을 통해서 파워플랜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계측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점은 harsh 컨디션에서도 작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파워플랜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온과 고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는 미케니컬한 특성들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기계적 특성들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우 험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을 개발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측 방법들은 단순히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심플 스팀 파워플랜트와 같은 한 가지 종류의 파워플랜트뿐만이 아니라 퓨얼 오일과 내추럴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터빈 혹은 지열을 사용한 발전소 혹은 수력 혹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발전소에서도 모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발전소에도 역시
발전 시설을 구동하는 주체는 유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계측에 관련된 이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발전소를 구동시킬 경우에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낙스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낙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주입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주입되는 암모니아의 양 혹은 발생되는 낙스의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한 계측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계측 방법들은 다양한 크기의 발전시설 혹은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라인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심플 스팀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물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이 물은 한번 발전소 내부로 유입이 되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은 여러 가지 부식성을 갖고 있고 물 내부에 특별한 불순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발전소의 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물은 굉장히 높은 순도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높은 순도는 전기의 전도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의 물성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Highly Purified Water Flow를 어떻게 계측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워플랜트 내에서는 유동의 속도가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특히 터빈 내에서는 고속으로 유동을 하지만 펌프에 들어가기 전 혹은 컨덴서 전후의 유동은 굉장히 느립니다. 이와 같이 스테디하지 않은 플로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짐에서 작동하는 계측 방법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펄세이팅 플로우나 스테디, 언스테디 혹은 터뷸런트 플로우 내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외부에서 계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제거하거나 파이프라인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등의 작업이 계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파워플랜트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온도, 압력, 유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물질의 상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계측이 파워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체는 두 가지 다른 유로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특히 파워플랜트 내부에서 순환하는 물의 유동 경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유동 경로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펌프가 있고요.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 컨덴서가 있습니다. 펌프는 미케니컬 에너지를 유동으로 전달하여 온도와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 그래프는 온도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펌프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 유체는 보일러 내부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흡수된 열 에너지는 결국 유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온도를 높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체 상태의 물은 다시 한번 온도를 높이게 되는 슈퍼히팅 과정을 거치게 되고 터빈 내부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터빈 내부에서는 고온과 고압 상태의 기체 물이 유입되게 되고 이와 같은 기체의 물은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면서 터빈 내부에 운동 에너지를 형성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되겠죠. 는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장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터빈을 빠져나온 상대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낮은 기체 상태의 물은 컨덴서로 들어가서 다시 액체 상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한 번의 상변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변화를 거친 액체 상태의 물은
펌프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펌프 내부로 만약에 기체 상태의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케니컬 에너지가 공급되어야지만 원하는 만큼의 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의 액체 물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동하는 스팀 터빈 파워플랜트 내부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두 그래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압력과 기체적, 온도와 엔트로피에 관한 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일러 내부에서의 압력을 상승시키면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혹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기체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역시 발생되는 일의 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빈에서 나오는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역시 발생되는 일의 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체의 압력과 온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파워플랜트의 효율과 발생되는 일의 양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파워플랜트의 각 구성요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4가지 구성요소의 입출구에서의 온도, 압력, 속도 조건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도를 높이면 파워플랜트의 효율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슈퍼히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슈퍼히팅이란 이미 상변화를 마친 기체 상태의 물을 계속해서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일러의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일러의 프레셔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압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온의 기체는 터빈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학적으로 터빈 입구의 온도는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온도 밑으로 오퍼레이션 템퍼러처를 조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 터빈에 들어가는 기체를 가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서로 다른 단계의 터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압력만 높이고 온도는 제한 온도까지만 가고 한 가지 종류의 터빈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터빈 출구에서 많은 양의 액체 상태의 물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퍼 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베이퍼 돔 내부에서는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물이 공존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액체 상태의 물이 증가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체 상태의 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돔의 바깥쪽은 기체 상태, 이 돔의 왼쪽 바깥쪽은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터빈 입구로 들어가는 기체 상태의 물이 일을 하면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들은 터빈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터빈을 통해서 일을 발생시킨 뒤 다시 보일러로 집어넣어 가열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가열이 되기 때문에 터빈을 출구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슈퍼히팅 타입의 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일러의 프레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터빈을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압 터빈에서 고온의 기체가 일을 하고 나왔을 때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상적으로 다시 유체를 뽑아내어 보일러에 집어넣어 온도를 높인 다음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 프레셔 터빈을 다시 구동시키게 만듭니다. 그 뒤에 다시 컨덴서를 통하여 액체가 되고 펌프를 통하여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연력학 기본 법칙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어떻게 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터빈은 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터빈에서 나온 녀석은 다시 보일러에서 히팅이 되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터빈은 이 그래프에 그려진 바와
조금 더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 프레셔 터빈이 있고요. 로우 프레셔 터빈이 있습니다. 하이 프레셔 터빈으로 들어가는 온도와 압력, 유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량과 온도, 압력에 대응되는 발전량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 유량은 당연히 유체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를 정확하게 계측하여야지만 원하는 양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위치에서 정확한 온도와 압력, 속도를 계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다른 스테이지의 터빈에서는 역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기체가 온도와 압력을 잃어버리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이와 같은 기계적인 에너지는 제너레이터로 연결되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 다이어그램에서는 좀 더 복잡한 유동의 그 경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컨덴서를 통해서 발생된 액체 상태의 물이 지나가면서 좀 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펌프로 들어가기 전에 고온과 고압을 갖고 있는 기체들을 터빈의 중간중간 과정에서 뽑아내어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보일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높은 온도의 유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보일러의 온도를 조금 더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 발전소의 효율을 잘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워플랜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가열된 액체는 다시 보일러 내부에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케미컬 에너지가 썰물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일러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일러 피드 펌프에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유체대로 공급이 되게 되고 따라서 저압, 저온이었던 액체 상태의 물이 고압 하지만 온도는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일정량 증가한 온도의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유체의 온도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체역학적 이론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펌프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체 혹은 터빈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체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센트리퓨걸 타입의 펌프의 유동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액체 혹은 기체 등은 펌프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러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과정을 유체역학적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펌프에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는 역시 펌프의 헤드인데요. 펌프의 헤드는 결국 압력을 높여주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출구의 속도를 높여주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펌프 헤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압력, 속도, 유체의 위치, density, 유체의 밀도가 되겠죠. 이와 같은 유체의 프로퍼티들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체의 프로퍼티를 펌프의 입구와 출구에서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다면 펌프의 헤드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펌프의 헤드를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유체역학적 백그라운드를 사용하고 효과적인 계측 방법을 사용한다면 펌프의 헤드를 실질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다면 여기에 써 있는 G와 속도는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펌프 헤드와 비례하게 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각 위치에서의 압력과 밀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임펠러를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PW라고 브레이크 홀스 파워라고 하고요. 이 브레이크 홀스 파워가
결과적으로 유동 내부로 전달이 되게 되면 PW가 됩니다. 이 PW는 결국 플루이드 내부로 전달된 에너지 양이 되고요. 이 관계식에 의하면 density와 gravitational acceleration과 볼륨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헤드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이 양은 결과적으로 유체가 가진 에너지가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 PW를 우리가 이 임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에너지 양, 즉 브레이크 홀스 파워로 나누어주면 펌프의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펌프의 효율을 100%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해석을 할 때도 역시 플로우 레이트를 계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트이 있어야만 PW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우 레이트는 결과적으로 유동의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의 속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동의 속도를 계측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단순화된 아이디얼라이즈드 펌프 임펠러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터 부분으로 유체가 유입이 되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러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앵귤러 모멘텀 식과 매스 컨설베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PW와 H를 속도의 함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 관계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블레이드 내부와 외부에서의 두 곳에서의 속도를 계측하여야만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측을 통해서 적어도 두 곳 이상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측정한 뒤 그 속도를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앵귤러 모멘텀 릴레이션과 매스 컨설베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하여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PW, 유동으로 전달된 에너지와 펌프 헤드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곳 이상에서 벨로시티 필드를 속도장을 계측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임펠러 혹은 펌프 내부로 유입되는 유동의 비스코시티가 펌프의 효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준 바와 같이 물과 비교했을 때 비스코시티가 10배, 100배, 1000배로 증가하면서 펌프의 효율이 85%에서 75%, 52%, 11%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펌프 내부로 유입되는 유동의 비스코시티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컴포넌트인 펌프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예측하거나 혹은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측하여야 할 유동의 특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압력, 밀도, 또한 최소한 두 곳 이상에서의 유체의 속도 또는 유입되는 유동의 비스코시티 등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퍼티들의 계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측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펌프에서는 전기적 에너지가 유동 내부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사실 발전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유체의 유동 에너지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가입니다. 왼쪽에 보여드린 그림들에서 보면 네 가지 다른 타입의 수력 발전소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는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물에 운동 에너지를 주고 이와 같은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통하여 다시 미케니컬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히 터빈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레이디얼 타입 혹은 프로펠러 타입의 터빈들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터빈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고 이렇게 회전하는 축은 결과적으로 미케니컬 에너지를 제너레이터로 전달하게 되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터빈의 에피션시는 펌프 에피션시와 정반대입니다. 펌프 에피션시는 아까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브레이크 홀스 파워, 즉 펌프로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와
유동으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로 나타났었는데요. 그 역수가 터빈의 에피션시입니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에너지로 터빈에서 발생되는 미케니컬 에너지를 나눈 값이 터빈의 에피션시가 됩니다. 자, 왼쪽에서 보셨던 것은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터빈의 형상을 보신 것이고, 이 터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 혹은 제너레이터로 전달되는 미케니컬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다른 형태의 발전 설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터빈 발전 설비에서의 터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기를 통해서, 펌프가 아니라 압축기를 통해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컨버스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컨버스터 안에서는 공급되는 연료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공급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고온과 고압의 기체가 터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터빈은 다시 회전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고,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앞서 펌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로, G, Q, H를 결과적으로 측정하여야지만 이 터빈의 성능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 압력, 플로우 레이트 혹은 유체의 운동 속도 혹은 유체의 상태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트레디셔널한 유체의 계측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케니컬한 플로우 미터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케니컬한 플로우 미터는 내부에 기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유체가 빨리 이동하면 더 빠른 속도로 이 기계 부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유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계측 장비에서 계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금속을 사용해서 물론 만들어지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온과 고압의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과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체 측정 기구들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언설턴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유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설턴티와 압력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유동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계측 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레슨은 어떤 유동 계측 기구, 특히 유동을 방해하는 계측 기구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언설턴티를 갖게 되고 불확실성 혹은 에러를 갖게 되고, 또한 유동 자체를 방해하여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코리올리 플로우 미터 타입입니다. 코리올리 플로우 미터 타입은 유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리올리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동한 유체에 가진을 주고 그 가진의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유용한 방식이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정확한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높은 리피터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리피터빌리티란 다시 계측을 했을 때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코리올리 플로우 미터를 사용하면 심지어는 덴시티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애큐리시로 덴시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리올리 미터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본 코리올리 플로우 미터를 보면 약 100바 이상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파이프의 머터리얼에 따라서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코리올리 플로우 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플로우 메저먼트 메소드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유동을 방해하더라도 유동 내부에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그 회전수를 통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핫 와이어나 핫 필름들을 사용해서 유량을
혹은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핫 와이어나 핫 필름에 전기를 흘려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차가운 유체가 지나가면서 온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하는 온도의 양에 혹은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유속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피토 튜브인데요. 피토 튜브로 유입되는 공기의 정압과 토탈 프레셔의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계측 방법을 통해서도 물론 속도를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압력 계측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는 잘 표준화되어 있는 힘의 계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무게를 가진 매스를 통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할 수 있고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 압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압력을 계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래스틱 디포메이션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디포메이션을 이용한 압력 계측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 튜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튜브 내부에는 텅 비어 있고 이 튜브 내부로 고압의 기체가 혹은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휘어진 튜브가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형을 통해서 압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여 일래스틱 디포메이션 타입의 압력계들이 존재합니다. 게스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계측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압력이 변하면 게스의 밀도가 변하게 되고 이렇게 변한 밀도는 썰말 컨덕티비티 혹은 다양한 다른 종류의 기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기체의 다른 특성들을 계측함으로 인해서 압력을 유추할 수 있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일렉트릭 아웃풋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렉트릭 아웃풋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종류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압력에 의해서 변형되는 컨덕터가 있을 때 그 컨덕터의 변형 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매우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다시 압력을 일렉트릭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장치들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루미네센스 코팅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아주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는 물체의 표면에 서로 다른 압력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워플랜트를 구동하는 유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체의 성질, 물성치, 이상기체, 상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그림에서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물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고체 혹은 유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물질을 결정한 것은 스태틱 시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태틱 시어 스트레스란 정적인 힘을 가했을 때, 옆으로 가해지는 시어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유체와 고체를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퀴드에 옆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이 리퀴드가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옆방향으로 주었던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디포메이션에 의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고체와 유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체는 크게 액체와 기체로 나누게 되고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프리 서페이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기체와 액체의 계면을 형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채울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채워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와 기체는 엄연히 다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봤을 때 액체와 기체 중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기체 상태에서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씨 1기압의 액체물과 100도씨 1기압의 기체물은 다른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일러 내부에서는 액체의 물이 기체의 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체의 물은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따라서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을 갖고 있더라도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플랜트 내부에서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온도와 압력 외에도 기체와 액체의 비율을 결정하는 퀄리티, 보통 X로 많이 쓰는데요. 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 상태의 기체로 유입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고온 고압 상태의 기체는 터빈을 회전시킨 이후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액체로의 변화는 특히 미케니컬한 파트들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터빈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액체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유체의 프로퍼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ermodynamic 프로퍼티들인데요. 압력, density, temperature와 같은 것들입니다. 압력과 density, temperature들과 velocity vector field를 계측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플로우의 어널리시스를, 플로우의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갖고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진 기체가 이동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스페시픽 hit과 같은 프로퍼티들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퍼티들은 특히 에너지 보존 방식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파워플랜트 내부에서는 일, 열 사이의 변환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환을 일으키는데 에너지 밸런스식,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보존식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엔탈피, 속도, 내부 에너지, 열 전달량 등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네 가지 프로퍼티들을 잘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는 크게 비스코시티와 썰말 컨덕티비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스코시티는 결과적으로 프릭션을 일으켜서 유체의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썰말 컨덕티비티는 열 전달을 촉진시켜 마찬가지로 고온 고압의 유체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식은 Dimensional Non-Conservative Compressible Navier-Stokes 이퀘이션입니다. 이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유체의 유동을, 유체의 현상들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을 먼저 살펴보면 비스코스 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스코스 텀에서는 물론 속도의 계측이 중요하지만 비스코시티의 계측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스코시티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밸런스 식에서 컨덕션 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덕션 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온도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썰말 컨덕티비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썰말 컨덕티비티와 코에피션트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어야만 유체의 현상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9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서머다이내믹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이 프로퍼티들을 모두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유체의 현상을 잘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퍼티들을 동시에 계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적 이론을 이용하여서 각 프로퍼티들의 관계를 설정하여 좀 더 제한된 정보를 갖고도 유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릴레이션은 아이디얼 게스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퍼티들을 모두 다 계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릴레이션들을 사용하여 그 계측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얼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아이디얼 개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듯이 PV는 nRT라는 식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N은 몰수고요. R은 가스 컨스턴트고요. 상수란 뜻입니다. 템퍼러처, 압력, 볼륨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값을 다 계측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디얼 개수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이디얼 개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 상태일 때만 이 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가정을 사용할 수 있는 리짐이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퍼센트들은 에러의 양입니다. 에러. 만약에 아이디얼 개수 어썸션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러가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0.1%, 0.2%, 1%, 0.3%, 1% 정도로 매우 낮은 에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부분을 보시면 100%, 17.6%, 270% 굉장히 큰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가 더 이상 아이디얼 가스의 릴레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에러로 아이디얼 가스 어썸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높은 온도 영역과 낮은 압력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가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가지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유니버셜 가스 컨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론 매스 베이스로 이 아이디얼 가스의 그 릴레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스피시픽 가스 컨스턴트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몰레큘의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레큘의 무게는 몰레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게 되고 유니버셜한 가스 컨스턴트가 아니라 특정 스피시스에 대한 가스 컨스턴트를 사용하여야 아이디얼 가스 어썸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할 유체, 특히 심플 스팀 파워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상변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변화는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온도가 한 번 상승하고 압력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힛 익스체인저들은 내부에서는 압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속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압력의 강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열 에너지를 유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압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압 과정에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혹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액체 상태의 물로 보일러에 유입되었던 물이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체 상태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보일러를 통과하였을 때는 기체 상태 혹은 슈퍼히티드 상태의 기체 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템퍼러처와 볼륨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커브들은 다 일정한 압력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1 메가파스칼, 결국 1기압을 말하는 거죠. 왼쪽의 상태와 같은 경우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보일러를 통과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압력은 물론 일정하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체 상태의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이 상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인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즉 압력이 정해져 있다면 본 시스템에서는 압력이 정해져 있죠. 압력이 정해져 있다면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압 상태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변화를 마친 상태에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슈퍼히팅 등 시스템의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 가열을 통해서 기체 상태의 물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압 상변화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좀 더 흔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재미있는 상변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입니다. 이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이 검은색 실선은 온도가 일정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액체 압력이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일정합니다. 압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분자 사이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변환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베이퍼 돔 안으로 들어가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압력이 일정하여야 됩니다.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액체가 기체로 변환된 이후에는 다시 압력을 떨어뜨리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앞서 보신 아이디얼 게스 릴레이션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도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변 현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변 현상들을 이 3차원적인 그래프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의한 함수입니다. 이 3차원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변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오늘의 강좌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발전 설비와 유동 계측, 왜 유동 계측이 발전 설비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발전 설비 내 유체 계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효율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압력, 유량을 각 발전 설비의 컴포넌트 내에서 유지하여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각 위치에서의 온도, 압력, 속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물성치들을 측정하여야지만 이와 같은 고효율의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유체역학적 이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한된 계측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유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적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기 에너지를 변환되는 유체의 유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터빈을 이용하여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기 때문에 터빈 내부의 유동, 속도를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한다. 혹은 온도와 압력을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유체의 이해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유체는 고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태틱한 디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고체, 그렇지 않은 것이 유체라는 것을 배웠고, 유체에는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나누어진다. 근데 기체 상태는 유체 상태에 비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연력학적 물성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9가지 중요한 물성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9가지의 물성치를 다 이해하여야만 혹은 계측하여야지만 유동의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의 물성치를 모두 다 측정하고 정확하게 계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릴레이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상기체 릴레이션이다. 이상기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PV는 nRT의 릴레이션이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수의 물성치를 측정한 것만으로도 유체의 다른 프로퍼티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릴레이션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파워플랜트 내부에서 상변화는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열을 액체 상태의 물이 흡수하여 기체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에 온도와 압력이 어떤 릴레이션을 갖고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